네, 저는 정세형입니다. 그 발표 주제로 아카데미 생활과 워크 라이프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실 박사과정과 이제 그 포닥과정을 하면서 가장 많이 여기에서 이제 느끼고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경험하고 이 제 생각들을 이제 공유하고 싶어서 주제를 이렇게 고르게 됐고요. 근데 이 지금 이 슬기로운 포닥 생활에 이 사실 목적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정보를 더 주기 위한 거니까 제가 이제 저의 지금 그 연구를 처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게 지금 스위스 편으로 제가 돼 있지만 사실 독일에서도 제가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독일에 제가 있었던 도시들하고 학교하고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그 각각의 이제 특징과 특징과 이제 그 정보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워크 밸런스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일단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어 한국에서 이제 어렸을 적에는 이제 사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독일에 다시 넘어와서 이제 학사를 화학과 이제 바이언 지역에 있는 독일의 뮤츠부크라는 대학교에서 공부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 남성이라면 가야 되는 군대에 가서 이제 1년 9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독일에 와서 이제는 다른 대학으로 이제 독일의 아크헨공과 대학교에 가서 석사를 하고 이제 같은 대학의 대학과 이제 라임니츠 인스티튜트라는 연구실에서 이제 동시에 박사과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난 이후로는 이제 스위스에 넘어와서 지금 쭈리히 공과대학교에서 이제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의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성 소재 일부인데 이제 소프트 메타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사실상 실생활에서 이거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또 하이드로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뭐 대부분 여성분들 이제 뭐 마스크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거 렌즈 같은 거 거기에도 많이 쓰이고 이 하이드로젤은 말하듯이 이제 물을 머금고 있는 이제 연성 소재예요. 이 연성 소재의 특징은 물을 이렇게 뭐 온도라든지 뭐 pH라든지 이런 이 인바이러먼트의 이제 체인지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물 머금고 있는 걸 다시 뱉어내고 다시 이제 가지고 오고 이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듯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마이크로 사이즈의 이걸 파티클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를 높이면은 이게 머금고 있던 물을 이렇게 뱉어내서 작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온도를 내리면은 다시 물을 이렇게 싹 흡수해서 다시 스펀지처럼 커지고, 이런 습성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젤을 연구했고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로는 드럭 딜리버리, 그러니까 그 전달체, 약물 전달체로 많이 쓰이고요. 여기에 약물이 이제 로딩이 돼서 온도가 높은 곳으로 가면 이 젤이 작아지면서 그 약물을 뱉어내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의학 쪽에서 많이 쓰이고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시듯이 이게 뱉어낼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로딩하고 이제 가지고 오고 이제 릴리즈라고 하죠. 뱉어낼 때 이게 그냥 단순히 작아지는 것만으로는 우리 그 이피션시가 상당히 낮다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 30%는 이 안에 아직 남아있겠죠, 약물이.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과연 어, 이 로딩 그리고 릴리스 이피션시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중에 계속 연구했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제 디그레이더블 우리가 분해 가능하게 이거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이 하이드로젤 아니면 마이크로젤은 이 3D 스트럭처에 예를 들어서 일자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거를 연결하면은 3D가 되는데 이거를 연결하는 순간 물에서 녹지 않고 이렇게 젤화가 됩니다. 근데 이 크로스링커라는 이 연결체를 디그레이더블하게 이제 분해가 되게 만들면 이 전체 마이크로젤을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분해 가능한 마이크로젤, 한마디로 이 마이크로젤이 물에 녹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전달체를 이용할 때
이 릴리즈 시킬 때 거의 이론상으로는 100%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진행한 연구는 이 마이크로젤을 pH라든지 뭐 라이트 이제 빛을 쪼아서 아니면 온도로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아예 분해시키는 마이크로젤을 만드는 걸 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미스트리랑 이제 폴리머 사이언스 여기에 주로 제가 연구를 했고요. 이 연구를 하는 동안 이제 가장 또 하고 싶었던 거는 그렇다면 이 약물 전달체로 이용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운동성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캔서 드럭 이런 거를 이용할 때 운동성을 주지 않고서 그냥 어디에만 이렇게 운이 좋게 어떤 우리 타겟팅 스테이트에 그냥 가서 이게 공격할 거라는 것은 사실 아주 이상적인 바람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연구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운동성. 이런 물체가 혼자 움직여서 그쪽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물론 지금 우리의 스테이트로는 아주 먼 이야기지만 이제 아주 펀더멘탈하는 그 연구를 이 마이크로젤을 이용해서 하고 싶었고요.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게 지금 포스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리는 하드스피어, 딱딱한 동그란 물체죠. 이제 뭐 폴리스타이린인데 요 옆에 마이크로젤을 붙여서 아까 여기 왼쪽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젤이 온도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이거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운동성을 연구할 때 이제 뭐 AC 필드 여기에 가서 있다면 요게 우리말로 이 에이스필드 위에 있다면 제가 한국말로도 찾아봤는데 전기 수력학적 흐름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이제 엘렉트로 하이드로다이나믹 플로우 이 모든 곳에 이 엘렉트로 하이드로다이나믹 플로우가 생기는데 이게 완전히 대칭을 이루는 물질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란 물질일 경우에는 이 하이드로다이나믹 플로우가 상쇄됩니다. 모든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뭐 파도가 치거나, 뭐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서. 근데 이제 완벽하게 시메트리를 이루는 물체가 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물체를, 붙여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유전 성질이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디엘렉트릭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물질을 거기다 붙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마이크로젤이죠. 붙여서 그거를 이제 에이스 필드에 놓으면은 이 힘이 하이드로 다이나믹 플로우가 힘이 달라서 한쪽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크기를 작았다 크게였다 하면 우리는 이 운동성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고, 그리고 또 다시 이게 가역적이기 때문에 다시 뒤로 가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일 때, 한쪽으로 쭉 갈 때, 마이크로젤을 작게 만들면 이게 이렇게 도는 형식으로 가다가 다시 마이크로젤을 크게 만들면 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로 스위머에서 지난 10년 동안, 15년 동안 연구됐던 게 한쪽으로 그냥 가는 거였는데,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최초로 이 방향을 바꾸고 여러 번 바꿀 수 있는 거를 인정받아서 리컨피그러빌리티라고 하거든요. 그걸 연구해서 이제 네이처컴에 등재를 했고 이제 제가 여기 와서 하는 거는 이 마이크로젤을 어떻게 어, 빛 라이트 리스판시브로 하게 만드냐 아니면 pH를 리스판시브하게 만드냐 그거를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설명이 됐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대학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여기에 오기까지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니던 이제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뷰츠부크란 학교입니다. 이게 아마 생소하실 텐데 상당히 역사는 긴 학교고요. 1402년에 생겼고 학생은 2만 7천 명 정도. 이제 상당히 이제 중간 사이즈 대학이고 470명 교수분들이 있고 노벨 프라이즈가 상당히 많아요. 14명 출신 노벨 프라이즈를 14명 받았고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는 뭐 빌헬m 론트겐 우리가 엑스레이로 알고 있는 그 엑스레이를 발명한 분이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엑스레이라 부르질 않고 사실 론트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뷰츠크라는 도시는 이쪽 왼쪽에 보시면 바이언 지역에 있어요. 우리가 바이언 뮌헨이라고 축구팀 때문에 그 뮌헨 바이언을 잘 아실 텐데 뮌헨이 거기에 주도고 그다음에 뷰츠부크는 왼쪽 위에 끝자락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날씨도 상당히 좋고 아주 여름에도 온난 저습하고 아주 쾌적한 날씨고
여름에도 여기서 지금 25도에 30도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요. 그렇지만 예, 습도가 높지 않아서 우리나라처럼 여름에도 상당히 기분 좋은 예, 그런 날씨들이 계속되고 뭐 랜드마크로는 레지던스 아주 유명한 이 사진에 보이듯이 이 유명한 건물이 있고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서 가시면 아마 정말 이 웅장함에 놀랄 수밖에 없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작고 이게 나무가 사람이라고 치면 이게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인강이 흘러요. 그래서 마인강에 이제 위에 이제 브리케 독일말로 이제 브릿지인데 이제 영어로 브릿지 이제 독일말로 브리케인데 그 강 위에 이렇게 다리가 있고 예, 거기 위에 이제 오른쪽 위에 보이면 이 성도 있고 아주 정말 이쁜 도시입니다. 특히 이 지역이 이제 와인이 유명해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이 성 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밑에 포도밭이 있거든요. 포도밭에서 와인을 그 포도를 재배해서 와인을 여기서 지역 생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놀러 가시면 거기에서 이 다리에서 성을 보면서 와인을 드실 수 있습니다. 범죄율이 전체적으로 독일의 바이언 지역은 아주 낮고요. 정말 가장 세계에서 낮은 것 중 하나고요. 오스트리아 빈이랑 뭐 바이언 지역이랑 아마 독일의 이제 바덴württem베르크 지역 그쪽이 가장 범죄율도 낮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 명소로 유명하고요. 한국에서 관광 명소로 유명해진 거는 우리가 로맨틱 가도라고 하죠. 바이언 지역의 로맨틱 가도가 출발이 여기에서 이제 일어서 밑에 노이슈바인슈타인 성, 그 디즈니 모태가 됐던 그 성까지 해서 로맨틱 가도를 여기서 시작해서 거기를 끝이 납니다. 좀 단점이 있다면 이제 소도시인데요. 이 소도시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서울이나 이런 큰 도시에 익숙한 사람들이 와서 살기에는 조금 작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뭐 한국 음식점도 거의 없고 거의 인터넷에서 뭐 한국 음식을 주문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소도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걸어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자전거 타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편차가 있고 지역 방언이 어느 정도 센 편입니다. 이게 그 독일의 아무래도 바이언에서도 프랑코니아 지역이어서 그 프랭키시라는 그 방언이 좀 있어서 저도 사실 공부할 때 이제 학생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조금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독일어를 배우신다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실 거고, 영어도 상당히 사람들이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사를 끝나고 이제 IWTH 아켄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아켄 공과대학교로 넘어왔는데, 이게 상당히 그 오래된 대학은 아니죠. 이제, 보통 공과대학들이 그듯이 상당히 최근에 지었고, 네, 이제 학교가 엄청 큽니다. 4만 7천 명의 학생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는 매 매년 1,500명의 학생들이 있어서 강당에 이제 첫 번째 수업이 1,500명이 한 번에 이루어지고요. 교수도 550명이 넘고, 여기는 이제 공과 위주의, 이제 완전히 공학 위주의 가다 보니까 그리 뭐 노벨상을 많이 탄 학교는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이제 정보로는 어필리에이션, 여기서 IDA 리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도 제가 질문을 보니까 학사를 하고 석사를 오시려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중에서도 이 쭈리 공대라든지 이 아켄 공대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혹시라도 이 아이디 리그 지원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스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대학들이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탑 대학들, 뭐 공학 공대들이 유럽에 5개가 모여서 하나로 만든 건데 원래는 이게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이었고 2년 전부터 이제 바뀌어서 거기가 탈퇴하고 이제 찰머스 유니버시티가 이제 들어왔고요. 뭐 델프트, ETH, 그리고 폴리텍 밀란, 그다음에 이제 아켄 공대 이 5개가 있는데 이 마스터 프로그램을 아이리그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중에 3개 대학에서 각각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예, 옮겨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학기에 4학기 때 6개월 동안 이 중에 하나 학교에서 석사 논문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더 박사를 거기서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마스터 프로그램을 지원하실 거면 여기도 되게 좋은 옵션이 될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아켄 공대에 있었지만 독일은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연구실하고 같이 일해요. 이제 저희 교수님이 아켄 공커대학교 교수님이지만 사실 이 라임니츠 인스티튜트라는데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디펜던트한 연구 시설이지만 대학 교수님들이
거기에 이제 헤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도 많이 오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리서처 200여 명 그리고 PhD 50여 명. 이 리서처라는 것은 보통 대부분이 여기 이제 학사, 석사 하는 친구들이 인턴십 하거나 학부 석사 과정에서 이제 여기에 와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실험들이 있어서 그냥 연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았던 걸로는 박사이신 분들인데 교수가 아닌 분들, 그냥 연구하시는 분들, 나이 한 4, 50 드신 분들이 거기에 다들 자기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정말로 뭔가 우리가 뭐 인스트루먼트 같은 거 하나하나 되게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엘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이런 거, 사실은 제가 박사과정 내내 그것만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되게 힘든데 그런 분들이 다들 계셔서 가서 디스커션하고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우리가 폴리머 센터였는데 여기에 모든 분야들이 뭐 폴리머 케미스트리,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엔지니어링, 뭐 메디컬 엔지니어링 이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같이 폴리머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세미나를 듣고 처음에는 되게 힘드실 수 있는데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게 지식이 넓어지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라임니츠 인스티튜트는 이제 독일의 4대 인스티튜션 중에 하나고요. 이제 프라운호퍼, 헬mholtz, 라임니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막스 플랑크 이렇게 네 개가 독일의 4대 그 연구 센터입니다. 이제 라임니츠는 그 중에 하나고요. 예, 그리고 아헤는 독일의 왼쪽, 이제 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노드라인 웨스팔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바이언 지역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갔죠. 여기는 이제 상당히 비가 많이 와요. 왜냐면, 네덜란드 바로 국경 지역이요. 거의 이제 우중충하고 비도 많이 오고,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여름에 상당히 그래도 시원하다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나온 것보다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지만, 여기도 도시가 작지만 상당히 이쁜 건물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테네돔 이게 아주 유명하고 이것도 아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을 거고요. 뭐 예, 스리홀이랑 엘리젠브룬 이런 건물도 멋있고 이 엘리젠브룬은 특히 이 아헨이 옛날에 카일 대제가 있을 때 로마 시대 때 그때 이제 그 온천으로 유명했는데 그 온천물이 계속 시내에 흐르고 있어서 이쁘긴 하지만 냄새는 좀 납니다. 이거 유황 냄새가. 근데 유적지로는 뭐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혹시 들리게 된다면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혹시 아테네에서 공부하시거나 하면 아주 좋은 점은 네덜란드, 벨기에가 국경에 있어요. 뭐 저는 이제 자전거 타고 주말에 뭐 일요일 같은 때 독일이 다 슈퍼 같은 게 닫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서 네덜란드에서 장도 보고 뭐 그리고 여행하시기에도 아주 좋을 거고요. 뭐 암스테르담까지 그냥 기차 타면 한 방에 3시간까지 가고, 파리도 2시간 반, 뭐, 브뤼셀도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되게 웃긴 거는, 같은 독일에도 뮌헨을 가면 6시간, 7시간이 걸리는데, 오히려 네덜란드, 벨기에가 훨씬 가깝죠, 여기는. 어,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여기도 범죄율이 낮다고는 돼 있지만, 아까 바이언 지역에 비하면 이제 조금 높은 편인데, 전체적으로 독일에서 봤을 때는 여기도 낮은 편이고요. 물가가 상당히 저렴해요. 독일에서도, 평균보다도 조금 저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학생일 때는 전체 노드라인 웨스팔렌. 이제 노드라인 웨스팔렌이 가장 큰 이 분데스랜더 중에 하나거든요. 이 주. 근데 이 주에 예를 들어서 쾰른, 듀셀도프, 본, 뮌스터 이런 이쁜 도시들이 다 근처에 있어서요. 그 학생이라면 그냥 일반 기차를 타면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뭐 거기 놀러 가시기도 좋고요. 어, 여기도 소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건 좋은 점, 나쁜 점이 되겠지만 이것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이언 지역에 대비 비교적 불친절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독일 사람들 대부분 인식은 이제 바이언 지역의 사람들이 조금 불친절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이제 저희 형이랑 이제 뭐 다들 독일에서 오래 사시고 여러 지역에 다녔는데 있으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밑에 지방의 바덴뷰르텐베르크나 바이언 지역이 조금 더 친절하다 사람들이. 네,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의 의견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있는 이제 포다 하는 ETH 쭈리히로 넘어왔고요. 츄리히 공과대학이죠. 여기도 이제 뭐 아주 역사가 오래되지 않지만 1855년에 생겼고, 중간사 이제, 학생들 가지고 있고, 노벨 프라이즈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는 이제 공과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 기초과학에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신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모교이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디리그 거기에도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마스터 프로그램 지원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그렇게 세진 않았거든요. 아주 높은 확률로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찌리히는 이제 독일에 인접해 있지만 더 밑에 지방에 있고 찌리히는 이제 독일 말을 씁니다. 보통 이제 완전 표준 독일어는 아니지만 정말 정말 방언 수준을 넘어서 다른 말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찌리히 도이치가 있긴 하지만 이제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어, 뭐 날씨는 뷰츠부크와 되게 비슷한 날씨였고요. 아펜보다는 훨씬 좋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쯔리히 강이 아주 예쁘고 크고 물도 깨끗하고요. 그로스민스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여기 그 교회 성당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돼서 이게 아주 랜드마크로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고 있고 린덴호프라는 데가 이 왼쪽 위에 이렇게 동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쯔리히 를 한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근데 되게 유명하게 된 거는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사랑의 불시착 거기 마지막에 찍었던 곳으로 지금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작년부터는 이제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점점점 유명해지고 있는 곳이고, 이 호수물이 정말로 깨끗해요. 거의 사람들은 마셔도 될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수영도 많이 하고, 예, 그럽니다. 여기도 이제 범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독일, 스위스 지역들이 범죄율도 낮고, 도시 분위기도 아주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연봉이 정말 높습니다. 이따 제가 비교한 것도 보여드릴 텐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 상상 이상으로 연봉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 여기로 오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아마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로 얘기 제가 비싼 물가를 썼는데, 사실상 연봉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다 커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제 제가 조금 하면서 느꼈던 거 방향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일단 학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한국에서, 학사라든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고등학교까지 제가 한국에서 다니고 느꼈던 걸로는 이쪽은 상당히 조금 더 과정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답과 정답으로 이렇게 뭔가를 나눠서 하기보다는, 접근 방법이랑 그것을 되게 중요시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끝에 제가 이렇게 이게 리액션을 하나 했는데,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 아스피린 만드는 이게 그 메커니즘이고요. 보통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 1, 2학기 뭐 이럴 때 다들 만드는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일주일에 퀴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이제 칠판에 나가서 이 메커니즘을 써야 되죠. 하나하나 세세하게. 근데 물론 지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겪었던 한국 교육으로는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썼다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은 거기에서 스탑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스틱 안하이드리드를 해서 에스 캐탈리시스를 넣어서 쭉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살리실릭 애시드를 여기에다가 공격해서 쭉 가서 이게 나온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죠. 요거가 공격을 여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요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친구들이 간혹이 아니라 많이 있죠. 사실 이제 학사 과정에서 모르니까. 그러면 되게 제가 아주 좋게 생각했던 건 그러면 이제 조교가 그걸 놔둡니다. 이게 놔두고 계속 해보라고 해요. 이게 여기를 공격하면 그럼 어떻게 가니? 그럼 오른쪽으로 이제 쭉 가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 그 조교는 기다려줘요. 20분이고 30분이고. 모든 과정을 다 듣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다 페이션스하게 같이 그걸 디스커션하고 결국에는 30분이 지나서 이거는 옳은 길이 아니었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 자체가 공부라는 거지.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도 못한 뭐가 나와서 더 디스커션 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수님한테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과정 중심으로 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고 디스커션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짓는 그 방식이 아주 달랐고요. 그리고 실습 중심. 처음에 가자마자 1, 2학기 때 그냥 실험책을 이렇게 던져주고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시작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근데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서 바로바로 구글에서 찾고 이리저리 하면서 하나, 둘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뭐였죠? 너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니까.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겁니다. 실패하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이미 김나아지움이라든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부터 교육이 철저하게 혼자서 이거를 쌓아가고 실패를 해서 다시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이 애들이 정확하게 입력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도 아주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하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배운 게 되게 많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음, 이제 박사과정 넘어오고 이제 포닥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생각한 이제 그 박사과정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써봤는데요. 뭐 주도적인 연구, 태도,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학사 석사 과정을 하면서 정말 많이 이제, 디벨롭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사과정 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거기서 공부하는 건 이제 매니지먼트, 이제 코퍼레이션, 예를 들어서 학사, 석사를 데리고 같이 연구를 하고 아니면 코퍼레이션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냥 그 실험실뿐만 아니라 그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연구실과도 정말로 코퍼레이션을 많이 해요. 거의 제가 10개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중에 한 7, 8개는 거의 코퍼레이션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해서 이거를 많이 공부하게 되고, 뭐 글쓰기 능력, 뭐 디지스를 쓰거나 뭐 저널, 뭐 펀딩 이거에 대해서 뭐 한국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 리젝션 모든 것을 다 트라이 해보고 그거에 리젝트 당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빠른 회복력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 필요로 했고 제가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도적인 연구 태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연구 방향성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work-life balance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본, 독일과 스위스에서 아카데미 하면서 work-life balance를 할 수 있었던 것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근무 환경이 되게 유연하고, 사람들이 이제 가족의 뭐 개인 중심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노동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아카데미에서도 보통 주 40시간으로, 뭐 9 to 5 잡이라고 하죠. 9시부터 보통 5시인데, 물론 조금 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8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든가. 근데 거의 대부분이 뭐 저녁 시간에는 집에서 가족과 보내거나 시간을 여가 시간에 보내고요. 오버타임도 거의 안 하려고 하고 휴가가 아카데미에도 26일 이상이 있어요. 뭐 26일에서 30일.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주말도 연차에서 빼고요.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주를 한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껴서 14일을 가는데 10일 연차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휴가가 많은 거죠. 특히 박사과정 치고는, 어, 지금 이거는 정말 많다고 생각되고요. 아주 중요한 거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샐러리가 높고 연봉이 뭐 복지 혜택 이런 게 다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도표는 제가 그냥 이제 포브스에서 이제 선정한 이제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가장 높은 뭐 나라들이나 도시들 이런 거를 선정한 거를 제가 가져왔고요. 여기서 제가 비교하고 싶었던 거는 여기서 이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고려할 때 행복 지수, 근무 시간, 휴가 이런 것들을 결국 따져봤을 때 결국 여기서 제가 봤던 아카데미랑 여기와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결국에 하나 보자면 뭐 행복 지수 이건데 사실 박사과정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배제를 하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이제 저기 스칸디나비아 쪽이랑 이제 서유럽 쪽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이제 아카데미에서랑 일반의 워크 라이프 밸런스, 아카데미에서도 이게 이제 가능하다 이걸 드리고 싶었고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샐러리가 되냐? 경제적으로 얼마나 괜찮은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왼쪽 도표에 일단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리빙 코스트랑 한번 비교해 봤어요. 예, 뭐 쭈리히, 아큰 제가 있었던 도시들이랑 이제 서울 비교를 했고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이제 소스 이제 눈베어에서 가져왔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지역들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외식 비하인데 쭈리히는 뭐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정말 높고 한국은 상당히 낮죠. 오히려 독일보다도 나은 걸 볼 수 있고. 근데 되게 이제 웃긴 거는 우리나라는 장을 봐서 해먹는 게 비싸지죠. 점점 독일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이 외식 문화가 발달돼 있고 이쪽은 요리를 많이 하시죠, 집에서. 그래서 혹시 유학 오시는 분들이라면 요리는 배우고 좀 오셔야 될 것 같고, 닭고기는, 우리나라는 닭고기가 많이 싸죠. 제가 군대 있을 때도 고기 많이 먹으면 닭고기만 나왔는데, 이거는 뭐 논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세 뭐 이런 거, 원룸 시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쭈리히랑 아크는 거의 이 레인지 안에 거의 맞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쭈리히가 제일 비싼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크과 서울이 이제 비슷하고 조금 더 많고 뭐 이런 정도고요. 예, 교통비는 뭐 한국이 상당히 싼 걸 볼 수 있죠. 유치원이랑 이게 제가 넣은 게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유치원 뭐 아이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여기가 유치원이랑 이제 그 키타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뭐 3살, 4살, 5살 이 정도 아이들을 이렇게 봐주는 보육원 같은 시스템인데 쥐리히는 그게 정말 비쌉니다. 근데 어떤 분이 쓰셨는데 초등학생을 초등학생이 있다고, 자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안 돼요. 또, 그, 학교들은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 내거나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되게 큰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월급에 대한 얘기가 있죠. 좀 포닥 평균 월급을 이제 제가 또 찾아봤는데, 찌리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로 이 수치고요. 그 아켄도 예, 이 수치고 서울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본 거라.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여기 물가가 비싸고 하더라도 이 월급과 그리고 월 평균 지출비 여기를 뺀다면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물가가 비싸더라도 더 좋다. 뭐 이거는 찌리면 당연히 좋고 독일이라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질문하신 분들 답변하면서 더 얘기 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연봉이라든지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시간 연차도 많고 또 이런 교육을 혼자 매니지할 수 있게 이렇게 배우면서 이제 저의 성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면서 여러 성과도 이뤄냈어요. 이제 뭐 어워드도 좀 타고 퍼블리케이션에서 커버 이미지도 하고 나름 이제 저널도 이제 좀 내고 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성과를 냈고요.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이 다른 시간에는 뭐 주말이라든지 이런 철저하게 이렇게 뭐 여행도 다니고 사실 스위스는 그 자연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산도 이렇게 가고 여기가 2600m입니다. 산도 자주 가고 강도 가고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힌 생활을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되게 좋은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도 가장 느낀 게 많은 게 과연 이러한 work balance life가 좋은 것인가? 특히 아카데미에서.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독일하고 이제 스위스. 이제 같이 여기에 있던 외국인들은 조금 많이 달랐는데요. 대부분 독일하고 스위스의 사람들은 타임 매니지먼트를 정말 에피션트하게 해야 아주 일을 잘하는 걸 보고, 이건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위에 있는 저 이제 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맨날 일을 오버타임 해서 초과 근무하고 그러면 그분 자체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얼마나 오래 있나
아니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구에 소비했나 이거를 전혀 보시지 않고 몇 주 뒤에 결과를 얼마나 가져왔나 이 정도만 보시기 때문에 이 타임 매니지먼트가 아주 중요하고요. 이 정해진 시간 안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제 프로덕티브 워크 헤비도 아주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예 그냥 이메일 자체를 학교 이메일하고 자기 프리벳 이메일을 따로 해서 그 5시가 지나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5시가, 저녁 5시가 지나서 교수님이 메일을 보내도 월요일 아침에 답하는 조금 저로서는 그것은 약간 익스트림한 경우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시간을 되게 중요시하고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의 인식이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과연 우리는 이 삶의 균형과 연구 실적에서 어떤 쪽으로 더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냐. 사실상 지금 여기가 이제 포닥 하시려는 분들 위주로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박사과정을 하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목표를 아카데미에서 이제 뭐 교수가 된다든지 더 높은 곳으로 가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우리 이제 에임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퍼블리케이션이겠죠. 뭐 그냥 수가 될 수도 있고 요즘 이제 자주 거론되는 이제 H 인덱스, 뭐 I 인덱스 이런 거가 가장 중요하고 뭐 어워드도 더 탈 수 있겠고 어떤 리서치 필드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됐고 근데 결국에 이런 거를 다 하려면은 우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연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이거를 성취를 하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거를 끝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에 사람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죠. 저 9시부터 5시까지 일한다고 가정을 하거나 뭐 8시부터 6시. 근데 이게 한 명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와서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나는 일한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일을 잘할 거고, 저도 일을 잘할 거고. 아주 제가 좋았던 거는 이 독일하고 스위스 시스템이 이제 박사과정한테는 되게 좋은 거는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할 수 있어요. 학사, 석사. 그러니까 학사랑 석사 애들이 교수님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다기보다는 제가 연구를 끌고 가는 데에서 그 학사를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예로는 학생 중에 괜찮은 친구를 이제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학사 논문을 마지막에 3개월을 하면은 그 친구가 제 연구를 가지고 3개월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끝나면 석사 때 여러 실험실에서 몇 개월 동안 이제 그 친구들이 또 두세 달씩 해야 되는데 그때도 저희 실험실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실험실에서 몇 개 한 다음에 보통 여기서 석사 과정은 학부 과정처럼 3학기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스터 디지스를 6개월 쓰거든요. 그때 또 저희 실험실에서 오고 이런다면 제가 학사 때 괜찮은 학생을 한 명을 고용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한다면 거의 1년을 제 실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들 가지고 아니면 뭐 코퍼레이션을 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니지먼트를 잘한다면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막 5명, 6명을 가지고 한 번에 일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결국에는 그쪽의 이득을 많이 본 것 같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어,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죠. 그런 친구들 데려서 같이 일하면 걔네도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러면 가장 쉬운 거로는 저는 그냥 이제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데드라인을 매번 그거를 이렇게 데드라인을 줘서 우리 이 태스크를 가지고 언제까지 끝내는 거를 계속해서 푸시를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일하게 푸시를 할 수는 없지만 그 갖고 있는 시간 동안 그 안에서는 푸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푸시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아니면 서유럽, 프랑스 이런 쪽에서 일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고민해야 될 게는 이런 방향이 아닐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과연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이 토론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중도를 또 그 안에서도 잘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제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그 전에 해주셨던 여기다가 질문들을 조금 작게 해서 한 곳으로 모아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워크에 대해서 얘기하면 코닥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물어보셨고, 이제 마리큐리 펠로우십을 받는다고 하셨고, 뭐 훔볼트 펠로우십이라든지 마리큐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데, 뭐 업무라고 따로 말씀드릴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펠로우십을 받은 경우엔 더욱더 그렇고, 그냥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펠로우십을 하면은 거기에 관한 딱 그 워킹 패키지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생각하신 그 방향성도 있으실 거고, 사실상 여기에서 박사 포닥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제가 어차피 주체가 돼서 연구를 하니까 교수님들은 거의 서포트입니다, 여기는. 예, 제가 연구를 하니까 다른 업무를 막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그냥 연구를 열심히 하시면 된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포닥 이후에 연구 활동을 하고 싶다면 포닥 생활 중 준비해야 할 점이 있을지.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의, 이제 저도 지금 하는 거고 하지만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서 확고한 저의 리서치 필드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찾는 과정이고, 포답은 박사과정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박사과정은 어느 정도 교수님 안에서,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서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고, 포닥을 갔을 때는 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구 분야, 그거에 이제 난리지를 이용해서 이 교수님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끝나고 나서 저의 이제 온 리서치 그룹을 만들 거잖아요. 그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것을 가장,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저한테도 제가 하는 얘기고요. 포닥 이후에 이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과제들, 이거는 좀 많이 알아보신 분 같은데, 이 ERC 같은 경우 이제 스타팅 그랜트가 이제 보통 이제 유럽 전체에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사실상 스위스 지역은 이 호리존탈 거기에서 빠졌어요.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 영국도 다시 들어간다고 듣긴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위스를 지원할 거면 ERC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극히 드문 경우로 ERC를 지원했을 때 스위스 정부에서 해주는 그에 맞는 걸 받을 수 있다, 이런 말 듣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과도기라서 아직은 저거 뭐 이렇게 딱 어떤 게 로드맵이 나온 게 없고, 스위스에서 하실 거면은 SNF라는 그 펠로우십을 받으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다른 유럽 EU 국가에서 할 때는 ERC 스타팅 그랜트가 가장 큰, 예, 그쪽 저거입니다. 과제입니다. 실제 다른 이들의 퍼포먼스와 그들 속에서 어떤 것들이 핵심적인 경쟁 분야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 워크에 넣어서 조금 저한테 좀 제가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일에 대한 건지 아니면 지원을 했을 때인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 쓰신 걸 봐서는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어떤 게 핵심적인 경쟁 분야인지. 아까 제가 그냥 말씀드린 그건 것 같아요. 같은 시간을 일할 때 많은 사람들 같이 일해서 매니지먼트를 잘해서 어떻게 하면, 에피션트하게 일할 수 있나. 그것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게 경쟁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아마, 그, 저의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면 라이프로 넘어가서 합격 이후 생활 지원 방법,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 조금 답변 드리기가 되게 이제 방대해질 수 있는데, 일단은 합격이 된다면 저는 집을 알아볼 것 같아요. 집 구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스위스 독일 지역에, 독일어를 만약에 못한다고 가정했으면은 조금 더 어렵고요. 그럴 때는 상당히 시간을 들여서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저라면 시간을 많이 투자할 것 같고요. 이 밑에 2번이나 3번이랑 4번이랑 이쪽에 대해서 한 번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번은 해외 포닥으로 갈 때 준비 자금을 얼마나 필요한지, 생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스위스 물가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고 추가적인 펀딩 없이도 포닥 생활이 가능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곳에서, 눈배우라는 데서 찾아보시고, 어, 혹시라도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은 ETH 같은 경우에는 ETH, 뭐, 셀러리, 그냥 포스터, 아니면 PhD 치시면 그냥 나와요. 그대로 줍니다. 단 1프랑도 차이 없이 그대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뭔가 경제적으로 내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이런 거는 처음에는 뭐 집을 렌트를 할 때 그에 대한 디퍼짓으로 그거를 조금 준비해 줄 수는 있지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더 이상 그 수입에 넘어서게 더 이상 돈이 더 필요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예. 워라밸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쓰셨는데, 일단은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최대한 말씀드린 것 같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아시고 싶으시면 예, 메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구 환경 차이점.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사실 크게 차이점을 한국하고 독일, 스위스, 한국을 비교하기가 상당히 힘든 저거거든요. 제가 왜냐면 한국에서 따로 연구를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에 아는 교수님들이랑 이제 저희 이제 가족 중에도 한국에서 하신 분들이 많고 그곳에서 들은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제 최대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스위스에서 비스위스인 계약 시 스위스인이 아닌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기관이 증명해야 하는 차별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옛날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독일에 계셨었는데 그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뭐 독일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베를린 리포트에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고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해서는 틀린 얘기고요. 저는 그렇다더라 한국말로 들은 적은 되게 많았어도 어디 가서도 본 적이 없고요, 이거는. 저희 실험실만 하더라도 지금 박사과정이 한 5명에다가 포닥 뭐 다 시니어 사이언티스트 합치면 20명이 넘는데 스위스인이 3명이에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크 라이프 밸런스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험실은 스위스, 독일은 좀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아무리 우리가 이피션트하게 일을 한다 하고 학생을 불러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기가 더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더 오히려 선호하는 곳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은 제가 보기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유럽, 미국 등 국내 연구 환경 생활의 차이점. 이거는 제 경험상 아까 다 최대한 말씀드린 것 같고, 여기에서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제 연구로 보는 느낌.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도 페이퍼를 내거나 하더라도 교수님이 이걸 네 연구고 네가 주가 된 거기 때문에 쓰는 것도 물론 다 제가 하고,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고요, 그건.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쪽에서는, 예, 저한테 조금 독립적으로, 더 의견을 더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장점이 이쪽이 있지 않을까. 단점에 대해서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일과 스위스를 비교하였을 때 연구 환경이 어떤 쪽을 더 추천하는지. 사실상 거의 똑같아요. 독일과 스위스는 정말로 이게 제가 지금 독일어권 스위스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차이점을 언어 빼고는 못 느꼈어요. 이제 스위스 독일어 빼고는. 물론 이제 영어를 거의 다 쓰지만 이제 가끔씩 이제 독일어 되는 친구들하고는 그냥 독일어 하는데 사실상 거의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독일에서도 이제 공과대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더 코퍼레이션 같은 거를 이미 많이 하는 대학이었고, 그 전에 있던 대학교는 이제 공대가 아니라 일반 대학교인데,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나라 대 나라에서는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한국과 가장 다른 연구 생활 뭐였나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제가, 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예,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독립성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워크 라이프 밸런스 또 다시 말하죠. 예, 하지 않을까. 그리고 5번에서 이제 학생공대와 추리 전망대에 관한 소소한 이야기들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좀 또, 듣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언어 장벽이 크게 느껴질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는 포닥으로 처음에 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언어 장벽은 큰 건 맞죠. 독일어를 했을 경우에. 이제 두 번째, 그, 물음도 읽고 답변을 같이 드릴게요. 영어로만 유럽 아카데미에서의 생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제 독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바이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학사 과정을 무조건 독일어로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언어 장벽이 처음엔 크게 느껴지죠. 독일어를 공부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학사 과정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많은 대학들이 그리고 여기 쭈리히 공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일어로 필요하지만 많은 수업들이 영어로 진행되고요. 석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박사도 포닥도 마찬가지고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아카데미 쪽은 이제 제가 보기엔 당연히 문제가 없고요. 사는데도 독일과 스위스의 조금 차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스위스는 프랑스어, 이탈리아, 뭐 레트로 로마닉, 그리고 독일어 이렇게 다 있는 나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어를 조금 더 잘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는데도 영어만 하신다면은 스위스가 아무래도 아주 좋은 나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어도 영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스위스에 비해서는 조금 독일어를 꼭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지원 과정에 지금 대한 거를 얘기해 볼 건데요. 포닥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물어봤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PI가.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어디를 가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한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영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가 포닥을 갔다 하면은 그 전에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 당연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 이런 건 잘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는 이제 다 잘한다고 치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알고 그 연구에 내 연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포닥이라 하면은 많은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건 너는 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협력 관계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엑스퍼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뽑지를 않는 추세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펀딩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SNF라든지 어떤 분이 뭐 마리큐리 받으실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유럽 아마 제가 보기엔 미국도 비슷한 걸 알고 있는데 같은 분야에서 같은 것으로 포닥을 하면은 뽑히지가 않는 때가 이제 오고 있죠. 약간은 바꿔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그거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런 게 딱 맞았을 때 그 PI가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이 친구가 와서 이거를 같이 연구를 하면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겠구나. 이거를 제시를 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든 그동안에 뭐 와서 뭐 어떻든 제가 보기엔 그럼 뽑힌다고 봅니다. 그거를 가장 중요시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학부생 인턴십 컷대 과정에서 해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비슷한 얘기를 할게요, 그 전이랑. 학부생이니까 조금 다르다면 그 전에 연구 결과들은 아마 없으실 거죠. 그러면은 그 분이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컨택하실 그 교수님. 그리고 내가 이제 정말 모티베이션이 있다. 이것만 보여주시면 제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인턴십에 교수님께 석사 진학에 사용할 수 있는 추천서를 부탁드릴 예정인데,
아켄 공과대학 석사과정 지원 시 이러한 추천서도 제출할 수 있나요? 추천서는 항상 좋죠. 추천서는 항상 좋은데 지금 추세는 사실 추천서보다는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가 아버지 세대라든지 인터넷이 잘 발달 안 하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듯이 줌 같은 게 발달 안 했을 때는 추천서를 더 아주 크게 봤죠. 지금은 추천서보다는 그 교수님들의 컨택트 그 프로파일이라든지 그 연락처를 써야 돼요, 보통 대부분이. 그러면 이 지금 지원하시려는 그쪽 실험실에서 직접 거기에 연락을 해요, 보통.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상 다들 아시겠지만 추천서는 복사 붙여넣기해서 그냥 사인으로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아시는 그 추천해 주실 만한 교수님이랑 지금 지원하려는 실험실의 교수님이랑 같이 통화를 해서 줌으로 얘기를 했을 때 더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몇몇 분의 그 컨택 데이터를 이렇게 써서 직접 연락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추천서를 쓰시더라도 아마 따로 연락이 갈 확률이 높을 거예요. 저가 포닥에 지원했을 때도 그랬고요. 석사 때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네요. 4번은 교환학생 파견 중이나 독일과 스위스 학부 과정 중 인턴십부터 석사 지원까지 중에 조언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있는 동안 아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그거랑 한국과 차이점을 보면서 어떤 게 좋은지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찾아가면서 하는 이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에서 내가 했던 그 시스템이 더 좋다. 그러면 그쪽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고 나는 이쪽이 좋다. 그러면은 그쪽에 대한 걸 하시고 어느 쪽이도 사실 블랙 앤 화이트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도 계속 살면서 차이점을 보면서 좋은 거 나쁜 거를 그냥 내 것으로 좋은 거 나쁜 거를 판단하고 그중에 이제 좋은 거를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런 거를 되게 예, 시도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제 마지막에 5개는 이제 기타로 묶 건데, 인공지능 분야 아카데미 지원 전략. 제가 인공지능 분야 쪽은 개인적으로 하진 않아서 아마 마이크로 스위머가 지금 그쪽에 많이 사용이 돼서 쓰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분야를 하신다 그러면 정말 저는 지금 축하드린다. 왜냐면 인공지능 분야는 아카데미에서 가장 공부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지금 확률이 이제 위로 교수, 프로페서십 받거나 이렇게 확률이 높은 곳이거든요. 사람 없지만 지원자도 적고 해서 사실상 지금 저희 여기에서 이제 교수 되기가 정말 힘든데 허닥도 안 하고 교수 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26, 27, 만 27세 교수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해서 되신 분들의 그런 스토리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고 제가 보기엔 그 분야에서 그냥 열심히 하셔서 성과 많이 내주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네, 편하실 거예요. 두 번째, 독일에서 학창 시절도 보내신 거, 이거에 대한 답변은 드린 것 같고요. 일단, 네,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태어나긴 했지만, 학창 시절은 한국에서 보냈고요. 단지 이제 아버지가 실험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카일스루에에서 이제 KIT라는 데서 공부하셨는데,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독일에 자주 왔던 거, 예, 그런 건 있고요. 뭐 언어를 여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씩 몇 마디 하는 정도였고 학사 한국에서 고등학교 끝나고 와서 다시 독일어를 다시 공부했고요. 포닥 이후의 계획은 뭐 다른 많은 분들이 계획하시듯이 저도 이제 뭐 교수라든지 그런 자리를 이제 하고 싶고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ERC랑 뭐 SNF 이런 데 스타팅 그랜트를 받을 생각이 있고요. 그거를 받아서 유럽이라든지 사실 뭐 미국이라든지 뭐 어디 제한은 시키지 않고 한국이라든지 다 지원은 해볼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가 있는 경우 케어가 가능할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케어가 가능하다고 싶고 제가 여기서 사실 말씀드린 거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거기 아펜에서 있는 동안에도 이제 오셨던 이제 교수님이 계세요. 이제 비지팅 프로페서.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 있었죠.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부모님 되시는 입장에서는 아이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상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다른 걸로는 부모님이 다 커버가 가능하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무래도 외국에 나오면 이제 어린애들일 경우에는 조금 가끔씩 당연히 이제 다른 인종이라고 그런 이제 차별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더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다른 외적으로는 뭐 경제력이나 이런 거는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혼 연구자들의 경우 아카데미 생활과 자녀 돌봄 등 가정 생활을 어떻게 병행하는지 봅니다. 예, 여기에서는 뭐 다 출산 장려 이런 것도 해주고 여성으로서 특히 더 많은 혜택도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출산 휴가라든지 뭐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저기 실험실 자체에서도 홈워크가 아니라 홈오피스를 되게 이렇게 더 할 기회를 많이 주고요. 그래서 사실상 자녀 돌봄이랑 가정 생활은 하기에는 아주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통 이제 독일이랑 스위스는 거의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로 묶었고요. 지원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면 이제 아마 학사를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오시려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되지만 보통 이제 고등학교를 끝나고도 바로 올 수 있어요. 어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뭐 테스타프라든지 데스하, 뭐 텔크, 뭐 DSH 그런 거를 독일어를 C1 수준의 이상을 따고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을 제출하면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테스트 아스라는 게 다시 얼마 전부터 생겼고요. 한 15년 전부터 생겼고요. 이런 거 이제 자체적으로 조금 더 테스트를 한 거죠. 요구를 했을 경우에 좀 더 찬스를 높일 수 있고 보통 이제 스튜디언 콜렉 이런 데를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거는 이제 한 학기 아니면 두 학기 과정에 고등학교 내용을 다시 하면서 거기에서 또 외국인을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시험을 봐서 한마디로 뭐 독일의 아비투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 혹시 뭐 더 아시고 싶으시면 메일 하셔도 되고, 아마 마스터, 뭐, PhD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아시고 싶으실 건데, 마스터도 사실상 거의 똑같아요. 이제, 어학증명서, 뭐, 테스트 오브 데이터, 텔크.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했을 땐 뭐, 토플이나 IELTS 이런 거를 하겠죠. 아니면 뭐, 캠브리지, 잉글리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지금 아행공대와 ETH 같은 경우에는 ETH는 뭐 제가 보기엔 거의 다고 아행공대도 거의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만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아마도 독일어는 없어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대학 성적을 제출해야 되고요. 수능 성적을 내긴 하지만 사실 보지 않아요, 거의. 그 다음에 이제 PhD, 포스닥.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어학 증명서는 요구하는 데도 많고, 연구 실적은 있다면은 그거 내야 되고 인터뷰 프레젠테이션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인터뷰랑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왜 이 실험실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말하면서 확신을 갖는 거는 이 실험실에 들어오기 전까지 프로세스가 상당히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 교수님을 연락해서 교수님과 줌으로 우린 두 번 디스커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저를 초대를 했어요. 2박 3일을.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이 실험실에 와서 하고 30분 동안 모든 박사 포닥 과정과 만나서 그 사람들과 인터뷰 아닌 인터뷰죠. 그냥 이제 미팅을 하고 그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면 그걸 다 종합한 다음에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듯이 저는 이 실험실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제가 여기 왔을 때 너희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오고 나서 가장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오스트리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최근에 하더라고요. 그 점이 가장 좋았었다. 우리가 사실 가장 다른 필드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건 크게 없었는데 네가 우리 실험실에 왔을 때 어떤 거를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거 딱 보니까 그냥 교수한테 좋은 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이거 끝내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뭐 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여기에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연락해 주신 분이 유럽 쪽은 정보가 거의 없었는데 좋은 강의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유럽에서 포닥을 하고 미국 교수를 지원해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유럽과 미국의 아카데미 분위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유럽에서 포닥할 때 차이점이나 미국 진출 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특별히 있을 거예요.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쪽 제가 간 건 아니지만 제 사실상 제가 들은 말로는 이제 저희 교수님뿐만 아니라 제가 그쪽에 아켄에서 있을 때 많은 이제 코퍼레이션 교수님들이랑 이제 거의 친구처럼 지내면서 이제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교수님들이 다 미국의 어떤 대학들이 다들 되셨어요. 근데 안 가시는 게, 계속 또 같은 얘기지만 워크 라이프 밸런스랑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마도 이쪽이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사실 지금 유럽에 계신 분들은 미국으로 잘 나가려고 하시지는 않아요. 반대로 이제 미국에서 하시다가 여기로 오신 경우는 되게 많고요.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는 이 정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인의 경우 월, 화, 수, 목, 금, 금, 금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유럽 쪽 분들과는 처음에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로 보고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사실상 힘들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로 오셔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본인이 오시는 게 PI로 오신다면 그거는 이제 말이 다를 수 있죠. 만약에 더 연구를 하거나 뭐 그룹 리더도 PI죠. 사실 더 박사 후 연구원으로 오셔서 한다면 사실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학사랑 석사 과정까지 나오라고 하는 경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요. 교수님이 만약에 되셔서 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예,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업계에서 일하다가 박사를 다소 늦게 시작해서 30대 후반입니다. 40대 초반에는 졸업할 것 같습니다. 나이로 보면 루키는 아닌데 나이로 인해 독일, 스위스 연구소 포닥 선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지 포닥에 대해서 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여기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되게 좋아하고, 제가 사실상 저도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고 독일어를 좀 더 공부하다 보니까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나이가 많으면서 그 전에 무엇을 했냐,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거를 더 쳐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교수 채용을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이제 ETH 같은 경우에는 만 35 이하면은 이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뽑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는 익셉션이 항상 있기 마련이죠 너무 연구 결과가 좋거나 이런 분들은 간혹 되시는 부분이 있고, 다른 대학에서 뭐, 교수 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페서로 오시는 경우나,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나이가 드셨는데, 뭐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데, 거기에 의한 불이익은 제가 보기엔 한국보다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덴베르텐베르크에 있는 연구소에서 좋은 경험을 하여 다시 독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잭슨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분위기가 얼마나 다를지 이런 지역적 차이가 연구소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독일, 독일의 와이프와 아기가 같이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셨길래 혹시 어린 나이에 독일에서 생활하셨던 경험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바덴베르텐베르크 지역은 바이언과 마찬가지로 가장 밝은 도시들로 유명하잖아요. 일단 생활 수준도 높고, 단순히 이제 우리가 연봉 같은 것만 비교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율도 낮고, 작센주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이제 구동독 쪽이어서 사실 걱정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작센 쪽은 2000년대 초반에 자주는 아니고 몇 번 가서 이제 머물고 부모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드레스덴, 캠닛, 뭐 이런데, 근데 지금은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선 잘 입에 안 어울리는 그 나치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았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그리고 제가 가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계속 뻔히 저희만 보고 있는 부분이랑 저만. 근데 지금 이제 뭐 라이프치히나 뭐 드레스덴 아마 그런 쪽으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은 사실상 예, 그런 게 거의 이제는 없다고 들었고요. 어렸을 때 독일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긍정적인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 같은 거죠. 어, 학교에서 이제 아무리 여기서 한국 음식을 많이 해먹고 하더라도 학교에서도 밥을 먹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 음식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이 습관들이랑 이런 게 있어서 아마도 그쪽에 적응을 조금 더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고요. 단점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딱히. 예.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스위스에서 대학의 연구소 연구 활동 또는 분위기는 많이 비슷한가요? 스위스 PSI 연구소를 나중에 포닥으로 지원해보고 싶은데 스위스 연구소를 지원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또한 스위스 외국인 포닥은 세금이 얼마나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PSI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되게 가까운데 PSI가 뭐냐면 이제 파워쉐어 인스티튜트거든요.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뭐 4대 연구소 뭐 이런 데랑 비슷한 느낌이고요. 조금은 이제 동떨어진 약간 그 쭈리히가 아니라 쭈리히에서 조금 동떨어진 시내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약간 사시는 데는 직구하시는 데는 좋은 점으로 보자면 더 쌀 수도 있고 나쁜 점으로 보자면 시골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그게 있고 연구소 안에서는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런 연구소들은 분위기가 더 좋고요. 단지 이제 학생과 같이 일한다? 그거는 조금 예, 생각을 해보셔야겠고 제가 잘은 모르니까 그쪽은. 근데 저희 ETH하고 PSI는 정말 많은 코퍼레이션을 해요. 저만 하더라도 지금 같이 하는 PSI의 그룹이 있고요. 또 그 세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세금은 어, 거의 비슷하고 독일보다는 세금이 훨씬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ETH 그 뭐 셀러리 칼큘레이터 이렇게 치시면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그것도 다 나오거든요. 제가 포닥 갔을 때 거기에 인터넷에 나온 거 치시고 100% 받는다. 그리고 자녀가 뭐 이렇게 몇 명 있다. 뭐 아니면 없다. 이렇게 치시고 아니면 뭐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가실 때 교회 간다 치면은 그 또 세금이 또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1, 2년 지나고 나면 이게 엄청나게 커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쳐보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숫자대로 거의 맞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